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개 코인의 ETF가 미국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차트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좀 이렇게 지난 한 5년간 6년간 차트를 보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구나 아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업비트에서 52주 이동 평균선, 요게 이제 초록색 선입니다. 지금 가격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중간에 초록색은 52주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년이 52주잖아요. 52주, 1년 평균 가격 위에 있다. 초록색 선 좀 위에 있으면 가격이 상승장이다. 혹은 상승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초록색 가격 밑에 있으면 하락장이다. 혹은 하락세다. 이렇게 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지난 21년도 상승장은 이 초록색 위에 비트코인 가격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 가격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정확히 2022년 테라루나 FTX 사태가 있었죠. 하지만 23년도부터는 이 위쪽 라인에서 계속 닿을까 말까 하면서 그 위를 타고 올라갔었습니다. 23년 이후로 24년 현재까지도 나쁘진 않지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가격 밑으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하락장이다 혹은 하락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 차트 최근 가격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한번 10월 10일 이후로 가격이 좀 심하게 실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제 비트코인 가격 평행선 한번 그어봤더니 최근에 머리가 이 하락 채널을 뚫고 머리가 빼꼼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거래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대동소이합니다. 이 하락장의 어떤 그 하락세의 그 채널을 뚫고 나왔다. 일단은 좋은 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결국은 위로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더 밑으로 떨어졌다가 하락 채널 딛고 또 지지부진하다가 또 올라갈지 아니면 저 밑에까지 다시 또 이제 하락 채널 밑으로 들어가는 최악의 경우 3번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1번이나 2번에 어떤 그 가격 움직임을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단타나 선물 레버리지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1번이나 2번과 같이 지지부진하다가 올라도 이 라인에 닿으면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 다시 여기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초록색 밑, 그러니까 52주 이동 평균선이 지난 한 6년간 굉장히 잘 작용을 했어요. 이 밑으로 가면 이게 어렵죠. 그러면 이걸 뚫고 나가려면 한 번쯤 저항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이 이동 평균선은 딱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평균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게 사실 변해요. 근데 이건 제 추정이 되겠죠. 우리 그냥 한화로 봤을 때 이동 평균선에 머리를 부딪힐 가격은 비트코인이 대략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입니다. 이게 제가 보는 이제 비트코인의 현재 가능성이 제가 보는 이제 높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걸 지금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이 정도에 와 있다. 근데 대략 한 1억 4천만 원 전후에 머리를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부딪힐 수 있다. 그리고 이제 1억 4천만 원 넘어서면 기존 최고가였던 1억 8천만 원까지도 결국에는 뚫고 가겠죠. 근데 제가 이거 확실치도 않은데 이거 왜 얘기를 드리냐. 저 역시도 너무 지루해서 한번 그냥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오를 테지만 이제 세상에 이제 저항선 이런 것들은 점점 기관들이 들어올수록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폭주 기관차처럼 올라가기는 쉽지 않고 이런 지루한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특히 비트코인이죠. 지난번 시간에 중국에서 CBDC 이것을 이제 이자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코인베이스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사실 은행들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은 금지했거든요.
여기 근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JP 모건이 미국 정부에 따라 로비를 해서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이자 안 하면 저 거래소 쟤네들도 이자 금지시켜 주세요. 근데 이자란 표현을 안 쓰고 리워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리워드. 이거 이제 뭐랄까요? 보상? 그게 그건데요. 어쨌든 지금 싸움박질이 정말 뭐 여기저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미국, 이거 중국한테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중국이 이자 지급을 허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가 간 디지털 화폐 전쟁이 시작이 된 거다. 그리고 이제 미국 상원에서 지금 클래리티법 지금 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문제를 만약에 소홀히 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정말 뒤질 수 있는 거야. 정신 차리세요. 이거 집어 넣어주세요라고 이제 자기 기업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당연히 로비 뭐 언론 플레이 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은 지금 디지털 화폐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처럼 타국 대비해서 금리를 좀 높여놓으면 전 세계 자금이 사실 뭐 달러 쪽으로 미국 쪽으로 많이 들어왔죠. 이게 지난 2년 3년입니다. 중국은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CBDC에 이자를 줍니다. 이거 정말 파격적이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대형 은행과 또 코인 회사들은 서로 이자 가지고 또 티격태격 스테이블 코인 놔두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결국에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당연히 할 거예요. 여기에서 큰 인센티브가 되는 것은 바로 이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으로 치면 스테이킹 아시죠? 이자 주는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하다 계속 얘기 드리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이 이기든 솔직히 중국이 이기든 뭐 JP 모건이 이기든 코인베이스가 이기든 어쨌거나 디지털 경제, 디지털 화폐, 토큰화 세상은 여기서 1000배 이상 커져요. 이제부터 막 발을 뗐다. 향후에 실물 경제, 오프라인, 부동산 지금까지 과거 시대 하잖아요. 부동산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지금 중국의 부동산 말도 못하게 침체를 겪고 있거든요. 오프라인 그쵸. 지금 예전에는 뭐 쿠팡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는 약간 과도기에 있다고 봐요. 근데 앞으로는 방향성이 너무 명확해요. 디지털, 그 다음에 토큰화. 이게 이제 메타버스 하면 분명히 이제 웃으시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AI 그 다음에 메타버스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전 없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이제 자율주행 하나만 예를 들어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렇지만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들 생각해 보시면 자율주행은 이것은 그 의심할 여지가 없거든요. 중국의 심천 보니까 이미 하늘을 혼자서 날아다니는 택시가 이미 상용화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엔 좀 느려 보이지만 자율주행 하나만 해도 트럭 운전사분들 아니면 택시 기사님들 아니면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나온다면서요. 이러면 지금은 이제 쿠팡에 노조도 있고 아마존에서 해고를 시킨다. 노조 갈등이 많아요. 근데 로봇들은 갈등이 있을까요? 택배, 포장도 배달도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사 도우미 분들도 사실은 이제 휴머노이드 하면 공장에서 먼저 쓰이겠지만 이제 가사 도우미 한 가정당 1 휴머노이드 가사 도우미가 이제는 제가 볼 때 퍼질 것 같아요. 혼자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 저라도 나중에 이제 가격 좀 떨어지면 쓸 것 같거든요. 자율주행하면 운전 면허증, 운전 교습해주는 이런 분들 이 직업이 싹 다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현재는 과도기, 그러니까 실물 경제 따로 온체인은 이제 거의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연결하기도 전인 거죠. 온체인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둘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 이게 블록체인, 이게 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가 이제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주유소다 마트 그냥 스스로 주문 넣잖아요. 결제 뭘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무슨 망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앞당기고자 노력하는 지금 회사들이 어디다? 전통금융, 블랙락, 피델리티, 그 다음에 코인 회사들 지금 로비하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본인들에게 당연히 이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득은 될 수 있습니다. 웹3 네오뱅크에서 아직은 미완성 단계인데 여기서도 지금 무슨 얘기가 중요합니까? 온체인 연결, 실물 세계와 온체인이 지금 자산 토큰화가 지금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거 연결을 시켜야 된다. 암호화폐, 실물 경제, 전통 금융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금융 앱, 우리 신한은행 혹은 우리은행 앱 잘 쓰고 있잖아요. 입금만 하면 그 안에서 지금 이제 주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주식 토큰화 혹은 채권도 토큰화 시키고 부동산도 주식 사고 팔듯이 온체인 상품들을 사고 팔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슈퍼앱이 당연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예측 시장,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이 될수록 규제 준수가 되겠죠. 지금 규제가 아직도 좀 애매합니다. 접근성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질 것이다. 예측 시장과 자산 토큰화는 이거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확정된 미래인데 정말 많이 커질 텐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규제다, 제도권에 편입이 되는 거 이게 오래 걸리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사실은 지난 100년 이상 바뀌지 않았던 산업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그냥 답을 적어놨는데요. 바로 금융과 교육이에요. 그만큼 뼛속 깊이 보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금융과 교육인데요. 지금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죠. 우리 과거에 보시면 스카이 대학 가야 되고 의치대 가야 되고 저는 이게 다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기업에서 사람을 안 뽑는데 스카이로 왜 갑니까? 아이빌리그 나와도 졸업장 이제 개런티가 안 돼요. 인생이. 지금은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조금씩 5년 10년이 지나면 우리 인터넷 전 세상이 지금 상상이 안 되잖아요. 스마트폰 전 상상이 안 돼요. 불편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AI와 크립토가 이 세상을 아주 그냥 뒤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럴 때 엄청난 기회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위기라고 표현할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죠. 단 올바른 변화의 방향에 서 있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트와이즈에서 에이브 또는 아베라고 하는 이런 코인 등 11종의 코인 ETF 출시를 신청을 했습니다. 개별 이제 티커를 말씀을 드리면 에이브죠. 에이브, 그 다음 유니스왑, 지캐시입니다. 캔톤 코인도 들어가 있네요. 에테나, 하이프 리퀴드죠. 니어 프로토콜, 그 다음에 스타크넷, 스위, 비텐서 타오, 트론 이런 코인들 11종 코인 ETF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해당 ETF는 이 코인 100%에 투자하는 ETF가 아니네요. 자산의 60%는 코인 현물에 투자하고 나머지 40%는 해당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ETP 배분하는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또 파생 상품을 이 40% 안에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11종이라고 해서 이게 11개를 다 그냥 한꺼번에 바구니에 넣어서 파는 상품인가? 아닙니다. 자, 이걸 살펴보니까 바구니 상품이 아니고요. 에이브 ETF, 유니스왑 ETF, 지캐시 ETF, 에테나 ETF 등 개별 ETF 상품으로 각각 별도로 신청을 한 겁니다. 11개를 별도로 출시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언제쯤 승인이 되고 출시가 될 것이냐? 물론 예측이지만 내년 한 3월 정도 이 ETF가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오죠. 코인 ETF, 알트코인 ETF인데 왜 코인 100%를 담는 게 아니고 코인 60%에 기타 ETF, 파생 상품 40%를 여기 왜 섞었을까요? 요게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쉽게 얘기를 드리면 기관 투자자 입장, 큰 손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지금 비트코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알트코인의 말도 못하게 큰 변동성 아닐까요? 그 변동성을 보완해주기 위한 40%의 든든한 보험, 해지, 안전장치를 끼워서 같이 파는 별도의 이건 전략 ETF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생 상품이 되겠죠. 가격이 폭락했을 때 방어력을 높여가기 위한
약간 하이브리드 ETF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 GPT에게 여쭤보시면, 물어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와이즈가 이거 만든 진짜 의도가 뭐니? 그러면 노골적으로 알려줍니다. 진짜 의도는 이겁니다. 기관이 직접 알트코인을 들고 가기는 부담이 되니까 ETF 껍데기를 딱 씌워서 위험을 관리해주면서 그러면서도 알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열어주는 상품이다. 그래서 밈코인 없고 잡 알트코인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알트만 선택해서 지금 ETF를 신청했다. 폭락에 대한 위험이 두렵기 때문에 보험성 파생 상품 ETF를 40% 섞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한 가지 떠오르는 상품이 있었어요. 최근에 얘기를 드렸던 JP모건 골드만삭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지수 또는 비트코인 ETF 이것을 기반으로 한 구조화 채권을 만들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 실제로 팔거든요. 이건 역시 비슷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은데 동시에 너무 큰 변동성은 싫은 거예요. 이게 기관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제 뭐 상방이 싫은 건 아니겠죠. 하방이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수익률과 안정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특정 범위 내에 있을 때 좀 위 상방과 하방을 막아주는 이런 파생 상품 만든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느낀 게 저는 비슷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맞았어요. 비트와이즈의 방금 얘기를 드렸던 11가지 ETF, 알트코인 ETF와 JP모건 골드만삭스의 비트코인 구조화 채권 상품이 방향성은 둘 다 열어뒀어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분 가져가고 싶어. 하지만 핵심 목표는 뭡니까? 변동성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위로 그러니까 너무 급등해도 그 급등한 수익률을 다 가져갈 수는 없고요. 너무 떨어졌을 때 그 대신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다? 코인으로 큰 수익을 가져가고 싶은데 난 폭락은 싫습니다. 그건 밑에서는 하단을 좀 줄여주세요. 막아주세요. 요것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이건 파생 상품이라 보셔야겠죠. 제가 나중에 이름 모를 파생 상품이 수도 없이 쏟아질 거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뭐 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파생 상품이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코인 시장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부터 얘기를 챗 GPT랑 많은 대화를 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런 상품이 많아질수록 현물 가격은 덜 미친 듯이 오르고 덜 미친 듯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변동성이 생각보다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주식시장, 초기시장, 원자재 시장 이런 이제 파생 상품이 많이 나왔을 때 여러 번 관측됐던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구조적으로 상승을 잘라내는 자금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위로 너무 튀면요, 그거 그냥 적당히 팝니다. 상승할 때는 이제 적당히 팔아서 그러니까 수익률을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하락할 때 해지하고 버퍼가 작동해서 손실을 줄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지금 그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면 자동으로 팔아야만 하는 상시 매도 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가격을 수익을 100%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몰리는 포모 자금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17년 생각해 보십시오. 21년. 개인들이 거래소 달려가고 레버리지 써서 가격이 그냥 뭐 폭주 기관차처럼 날아가죠. 지금은 이게 점점점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관들이 들어오고 ETF 각종 파생 상품이면 분할로 진입을 하고요. 규칙적으로 사고 팔고 리밸런싱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 포물선 랠리가 나올 확률은 점점점 줄어들고요. 계단식 상승 또는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트레이더 분들은 점점 재미없는 시장이 오는 거예요. 변동성이 커야 먹을 게 많거든요. 근데 반면에 기관 투자자, 자산을 뭐 1%, 2% 배분을 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신뢰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요. 변동성이 줄어들면 우리한테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큰 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연기금, 보험사, 대형 자문,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이런 데가 이제 점점 커지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뭐 대학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크면 그거 하겠습니까? 연금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변동성이 크면 아예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죠. 변동성이 줄여놨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1%, 2%를 넣을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비트코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더리움 되겠죠. 편입을 한 다음에 총 자금 규모는 당연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폭등은 오히려 이제 없어서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저 위에 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그냥 쉽게 얘기 드리면 S&P 500 지수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1년에 대략 뭐 연 8%, 연 10%, 뭐 지난 한 100여 년간 통계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한 30년간 대략 한 20에서 25%, 뭐 30%, 연평균 요 정도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단기 트레이더나 아니면 이제 레버리지 투자자들에게는 쉽지 않아지는 거죠. 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회가 줄어들고요. 고배율 레버리지도 청산 가격은 조금 각은 줄 수 있지만 수익도 같이 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에게는 왜냐하면 패시브한 자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당연히 유리해지는 거고 자산 배분을 뭐 몇 퍼센트 하겠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왜 안 없어질 코인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본인의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없어지지 않을 우량 코인들의 비중을 높이자. 그리고 오래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조금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그렇다고 전 재산을 뭐 10년, 20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죠. 저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큰 상승이 나온다면 내년도에 80에서 90%의 코인은 시원하게 한번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락장이다. 지금처럼 뭐 분위기가 막 서로 욕하고 난리가 아니면 쓱 그때 다시 한번 진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제 별도 계좌로 빼놓은 거, 그 이제 장기 물량들 한 10에서 20% 되는 것은 요건 정말 어디까지 가져가는지 보자. 한 1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뭐 이제 제가 판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만하면 됐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괄호 열고 닫고 제가 휴식이라고 썼는데요. 저는 뭐 사고 파는 것만이 투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사고 파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그 돈 어디서 났습니까? 원화채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 확신, 내가 쌓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인내 없이 바로 사기만 하면 뭐 그냥 팍팍 튀던가요? 생각보다 긴 이 고난의 터널을 누구나 다 겪습니다. 마찬가지요. 쉬는 것 또한 저는 투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타오라고 하는 비텐서 타오 그 트러스트를 ETF 전환 이제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뭐 웬만하면 ETF가 이게 신청이 되면 승인이 될 겁니다. 이제 규제가 좀 많이 이렇게 완화됐죠. AI 부문에서 가장 큰 코인 딱 두 개를 꼽아라. 비텐서 타오와 니어 프로토콜 두 개입니다. 둘 다 레이어 1인데요. 비텐서 타오는 이게 생각보다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코인인데 그 그레이스케일 그 위에 DCG 그룹 베리 실버트라고 아시죠? 이 친구가 비텐서 타오에 과거에 비트코인에 빠져 있던 것처럼 지금 이 비텐서 타워에 예전부터 엄청나게 빠져 있어요. 최애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AI계의 산업에서 나는 비트코인과 같은 존재가 이 비텐서 타워다. 엄청나게 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개별적인 ETF 전환을 신청을 했고요. 니어 프로토콜은 지금 이제 전환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니어 프로토콜 트러스트 상품은 예전부터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Decentralized, 그러니까 탈중앙화 AI 펀드, 또 스마트 컨트랙트 펀드에 니어 프로토콜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아까 bitwise에서 신청했던 11개 코인 요약 분석, 그 캔톤 코인은 뭐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제 금융이나 전 세계 좀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이제 온라인 그 온체인화 시키는 뭐 채권, 주식 이거 뭐 거래하면 정산해 주는
뭐 이런 데서 쓰일 수 있는 체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 친구는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에이브는 아시죠? 디파이에서 블루칩 이걸로 뭐 대출도 하고 서로 이제 돈을 주고 받고 빌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관들도 이 에이브라고 하면 디파이 쪽의 메이저지라고 압니다. 유니스왑은 이제 그 디파이는 맞는데 이제 덱스 쪽이에요. 그러니까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코인 사고 파는 그런 곳입니다. 대신에 이 지금 디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리스크들이 다 있어요. 이제 규제적인 리스크는 항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G캐시가 의외로 여기 들어간대요. G캐시는 아시다시피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프라이버시 코인이요. 그러니까 익명성 코인이라 우리 한국 거래소에서는 지금 다 이게 상폐가 돼 있는 상황인데 AI 시대가 될수록 특히 이제 내년에 여러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 저는 이 프라이버시를 봅니다.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규제 압박이 항상 있을 수가 있고요. 에테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스테이블 코인을 주로 이제 하는 그 프로젝트라 보시면 됩니다. USDE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근데 10월 10일 특히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제 1달러 패깅이 돼야 되는데 이게 깨졌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안 좋은 점이랑 지금 같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이프 리퀴드 이것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선물, 그러니까 파생 상품 거래하는 탈중앙화 거래소인데 이제 쓰는 사람들의 평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뭐 DYDX다, 뭐 다른 쪽 탈중앙화 거래소 대비해서 여러모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탈중앙화 바이낸스, 탈중앙화 업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이제 그 토큰 경제가 불투명하다, 변동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니어 프로토콜 한번 얘기를 드렸었고, 다크넷은 뭐 이더리움 레이어 2입니다. 뭐 이제 그리고요, 스위라고 하는 것도 레이어 1인데 VC나 기관 친화적인 구조, 아발란체도 기관 친화적이거든요. 스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스위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중앙화됐기 때문에 또 VC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비텐서 타워는 얘기를 한번 드렸었죠. 이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비텐서 타워 AI 쪽에서는 현재 이제 시총이 가장 높은 코인입니다. 그 다음이 뭐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트론은 아시죠? 트론은 스테이블 코인 결제, 저스틴 선이 만든 그 중국계 그 코인입니다. 실사용 또 테더가 아무래도 중국계다 보니까 트론 위에 제일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AI 테마 중에서 니어 프로토콜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들고 있는데 비텐서 타워는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가요. 너무 심플해서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업비트에 없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해외 이 코인 저 코인 사봤는데 그 이제 뭐 사고 팔고도 그렇고요. 이제 보통 옮기는 과정에서 막 그렇게 좋은 기억이 이제 안 좋은 기억이 한두 번 쌓이다 보니 굳이 내가 해외에 가서 이 코인을 사야만 할까? 그거 대신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코인에 업비트에 있는 그 코인에 그냥 더 묻는 게 낫지 않겠어? 투자가요. 사실 이건 제가 예를 들었던 거고 간단할수록 그리고 신경 쓸 일을 저는 많이 줄이세요. 왜냐하면 가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신경을 많이 안 쓸수록 안정감을 아마 얻으실 수가 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코인 가질 수도 너무 많을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봐요. 안정감을 느끼실수록 저는 오히려 힘 빼고 약간 내 돈 아닌 듯 운영했을 때 마음 편하게 하셨을 때 오히려 성과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미 연준 금리 인하 속도에 내년이 아니네요.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장 판가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연준의 금리 결정은 내년 올해 암호화폐 시장 핵심 촉매 중 하나다. 금리가 더 낮아지면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까지 암호화폐 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다. FOMC 회의록이 그때 공개가 됐었죠. 경제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위험이 나오면 통화 정책을 적절히 조정할 것이다. 이거 잘 보시면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 인하 속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금리 인하 속도. 얼마나 빨리 내릴 것이냐, 얼마나 많이 내릴 것이냐. 그만큼 이 비투하는 투기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코인도 많았죠. 한번 이렇게 쓱 지금 10월 10일에
다 사라지긴 했지만 나중에 또 들어옵니다. 가격 오르면. 저는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인내할 이유가 있다고 봐요. 지금 연준만 놓고 보면요. 어쩔 수 없이 트럼프도 파월 의장을 자르고 싶어서 몇 번이나 정말 협박을 했습니까? 아마 지금도 할 거고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도 계속 할 거예요. 파월의 임기는 어쩔 수 없어요. 내년 5월까지, 올해 5월까지는 채워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어떤 상승의 기폭제, 호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현재 기준에서는 제가 이거 뭐 예측을 맞추겠다라고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유동성 측면에서 보나 뭐 스페이스X다, 뭐 선거가 있죠. 내년에 6월, 7월, 8월, 늦으면 9월 안에는 반드시 주식시장과 특히 억눌렸던 코인 시장에서 피크가 한번 나와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사이클 피크일 수도 있지만 로컬 피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년 4월 달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국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호재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미국과 중국은 절대 시속 200km로 서로를 향해서 머리 박치기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할 수 없습니다. 전 이걸 호재라고 보는 거예요. 내년 선거 전에 상승 11월 3일입니다. 그러면 언제 시장이 터져줘야 유권자들을 행복하게 돈을 뿌려줘야 뭐 돈은 당장 이제 올해 초부터 뿌릴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선거 전에 시장 올려야죠. 스페이스X다, 오픈 AI다, 그 다음에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건 리플의 IPO도 있거든요. 빅테크들이 나 지금 뭐 어떤 지갑업체를 인수했어. 스테이블 코인 우리 출시했어. 이런 거 발표하면 제가 볼 때 분위기 쓱 바뀔 수 있습니다. 규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진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쉽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바닥에서 사는 것도 나중에 털고 나가는 거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어떤 우리 구독자님이 항상 영어로 이렇게 남겨주시더라고요.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25년이 저희도 사실은 탈출을 생각을 했었지만 이게 몇 개월 뭐 이제 딜레이 된 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올해 새해 복 더 많이 받으시고 좋은 성과도 잘 거두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